꼽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투표하지 않게 되어지면 더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는 우리의 국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미래국회 포럼에서 70분 토론을 하면서 귀한 분들을 4분 모셨는데요.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인 고영일 변호사님 모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 또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님입니다. 이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참 리더들이십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패널로 참여해 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또 선교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대중적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19대 국회까지 7번 정도 법안이 발의가 되고 합의가 시도가 됐는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요.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의원님하고 최원식 의원 등 57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사실 발의자들이 철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기존의 법안하고 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평등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보호, 이 강령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서 특별히 이거를 공론화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강령에서 소수자 보호, 그 다음에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규정하지 않은 한 이 내용은 무언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서는 차근법 이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강령, 민주당 강령,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 11조를 개정하는데 이게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보면 지금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만 이제 문제점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 그다음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해결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법을 아예 폐지해서 국가인권위까지 없앨 의향은 당에서나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한 이런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지금 당내에서 심지어 반대 토론까지 이끌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계실 때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아까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그 법안들을 제가 철회시키는 설득을 해서 철회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법이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빠져서 법 통과가 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물스물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모든 법제라고 하는 것은 타겟팅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휘뚜루 마뚜루 해서 30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차별 금지는 안 된다.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적인 틀에 있어서도 몫이 기본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내린 것은 약 13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약 25%, 4분의 1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선교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존중을 받는 많은 그 성인들이 선교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한국전 동란 시절에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입양해서 잘 키웠고 그 양자의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내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받고 있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향과 그리고 선교하는 지역을 성지화하고 현대사의 좋은 유적지로 하자는 움직임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여수시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교회 예배 30%만 드리게 돼 있어요. 30%라고 하면 예배 필수 인원들 빼면 실제로는 몇 남지 않습니다. 이게 탄압이 아니고 뭐가 탄압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30%가 오시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대면 예배 이거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 20% 이제 올린다고 해서 교회의 자유를 주겠다, 정상화하겠다. 지금 30%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표 의원님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김혜세 의원도 아주 아끼는 후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교회에 대한 제재가 탄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까 이제 4,000개 교회를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2년 사이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 중에 핵심적인 자유는 뭐냐면 예배의 자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은 첫째, 법률에 의해야 하고 둘째,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 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정부가 한때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사례를 제가 뭐 과문하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저항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뭐 스물스물 좀 풀었다는 것이 지금 3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바르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당이 어떤 입장으로 가고 있는가, 여권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면밀하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변 과기대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선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인민 스스로가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공산당원들만 뽑으니까, 즉 국민 스스로 자기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 꽂힌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민주주의 꽃은 너무 꺾이기 쉬운 허약한 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취약함은 한 3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전 투표제도, 두 번째는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 구성, 그리고 사후에 선거제도의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재판제도의 유명무실함, 이 3가지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 취약함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의 개입 소지가 있음을 증거들도 많이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 제시를 하면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도 인쇄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 용지는 이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인쇄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쇄소에 찍힌 거를 그 다음에 꼬리표를 떼서 일련 번호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그 도장까지 수거를 하는데, 사전투표 관리관도 원래는 날인을 하도록 공직선거법 15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인쇄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이 선거, 투표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부정선거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원래는 공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임명해서 공정한 심판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이 임명한 사람 1사람, 그리고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임명한 사람 1사람,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심판이 공정하게 그 투표를, 선거를 공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전속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 소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서 이거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예시 규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일 이내에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당선만 되면, 선거소송을 질질 끌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임기 다 해먹습니다.
대통령 임기 다 해먹습니다. 왜? 180일 내 6개월 내 판결을 안 하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공직선거법 221조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취약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개입될 소지와 논란은 여전히 유지되고, 나중엔 선거 자체를 통해서 히틀러가 그 좋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 뒤집어 엎고 나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